안녕하십니까?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 저자인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 연구소장 이노규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드릴 것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혁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날로그 쇼핑이 디지털 쇼핑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덕분에 쿠팡은 하루에 200만 건이 300만 건으로 건좀 뛰고 나스닥에 상장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고요. 반면에 아날로그 쇼핑이었던 롯데마트는 700개 매점에서 200개를 줄인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특히 변하지 않는 세 가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등교를 못해서 나는 온라인으로 학교에 등교한다. 그래서 아날로그 교육이 디지털 교육으로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사실 디지털 교육하면 나한테 맞는 컨텐츠를 내가 맞는 관심 있는 컨텐츠를 또 나의 배움의 속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디지털 교육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큰 것이 의료 혁신 분야인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잘 맞지 못하는데요. 그 코로나에 그 아날로그로 갔던 것을 이제 디지털로 볼 수 있도록 되고 있는데요. 중국,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의약품도 배달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규제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 해서 온라인 병원이 300개 이상 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적인 거 잘 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5G 해서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이 시장이 열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큰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의료의 디지털화, 이게 굉장히 앞으로 부의 미래에 또한 큰 산업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분야가 금융 분야인데요. 우리가 이제 크레딧 카드 제가 쓸 때만 해도 크레딧 카드 주고 받을 때 또 코로나 이런 병균이 있을까 봐 막 소독하고 그랬는데 이제 모바일로 QR코드로 우리가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QR코드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얘기할 부분은 바로 이 디지털 금융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변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부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 죄송합니다. 전 세계에 아날로그 머니이죠. 지폐가 있는데 이 지폐는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한테 보낸다 그러면 제가 은행에 가서 그 친구를 등록을 하고 또 그 친구에게 계좌번호를 주고 보낸다면 100불을 보낸다 그러면 거기서 17불, 18불 띄고 또 은행들끼리 중간 스위프트망이라고 중개은행이 있죠. 거기서 또 15불 띄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는 또 수신 은행이 또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7, 8불 띄고 그래서 100불을 보낸다 해도 45불에서 55불이 이런 수수료가 되는데요. 물론 뭐 1000불을 보내도 45불, 55불 정도가 되죠. 그래서 소액송금에 있어서 아날로그 머니는 굉장히 큰 손실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디지털 머니가 탈중앙화된 디지털 머니, 비트코인이 최초로 나왔는데 이렇게 어드레스, 어카운트 번호랑 이 암호가 있는데 프라이빗 키라고 이 암호를 보내주면 암호화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누구한테나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으면 돈을 쓸 수 있는 아날로그 머니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기업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머니를 만들었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리브라 또는 이제 지금의 이름을 리브랜딩해서 DM으로 바꿨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카카오도 크레이튼 등 많은 기업들이 자기의 그 포인트 기반으로 또 디지털 바우처 개념으로 많은 디지털 머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아마 하나씩 다 만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 나가서 국가가 법정화폐를 디지털 머니로 만들었죠.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인데요. 그래서 내년 그 2월 달에 그 동계 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변하면서 이렇게 탈중앙화된 디지털 머니, 기업 발행되는 디지털 머니, 또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머니 등 이 세 개의 디지털 머니가 서로 상호 그 경쟁하면서 보완하면서 발전해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아날로그 머니가 이제 디지털 머니로 변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또 우리의 부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거 살펴보기 전에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코닥 하면 필름으로 120년 된 회사인데요. 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디지털 카메라가 급속하게 보급이 되면서 여기 15만 명이 되는 인플로이가 15,000명, 90%가 잘려나가고 주가는 100불이 0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디지털 머니는 필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코닥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어, 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와 마찬가지로 소니도 디지털 TV의 절대 강자가 아니 아날로그 TV의 절대 강자가 삼성의 디지털 TV로 가면서 미국 시장 1%도 안 되는 소수로 남게 됐고요. 또 모토로라 하면 아날로그 전화기의 절대 강자였죠. 근데 이제 디지털 전화가 아이폰이나 나오면서 역사 속에 사라졌죠. 이런 것처럼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가면서 100년 된 회사도 한순간에 12년 만에 망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변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까요? 우리가 디지털 특성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아날로그북과 디지털북을 따져보면 사실 디지털이 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과 이런 디바이스만 있으면 어디 언제든지 가서 내가 원하는 책을 뭐 1, 2분 만에 다운로드 받아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날로그 북은 시간과 장소를 동기화를 해야 되죠. 누군가가 배달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은 빠르고 편한 것이 되는 거고요. 또 프로그램이 가능하죠. 제가 만약에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크게 키울 수도 있고 또 제가 이런 단어를 잘 모른다면 클릭을 하면 사전도 찾아주고 또 눈이 피곤하면 바로 클릭을 하면 이거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기 디지털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학습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데 걸리는 시간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저의 독해력을 파악을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기에 맞는 이 책을 읽자마자 다음 책을 또 서제션을 해주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마지널 코스트인데요. 한개 비용은 책 하나를 만드는데 작가들에게 드리는 그 R&D 비용 전부 다 지원하고, 근데 두 번째 책 만들 때는 똑같이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본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책 만드는 데는 종이값, 제본값, 또 배달료 요 정도만 들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개의 비용인데 아날로그에서는 이런 제품을 하나에서 10개, 100개, 1000개 만들 때마다 이 마지널 코스트가 덩달아 올라가게 되죠.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그죠?
이 카피 해가지고 이메일로 만약에 보낸다 그러면 전 세계 누구한테나 뭐 10,000권이든 1억 개든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드는 코스트는 거의 지로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날로그 회사들은 이렇게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용도 덩달아 늘기 때문에 그 프로핏이 느는 게 굉장히 작죠. 그러나 디지털 기술들은 이러한 매출이 늘면서 비용이 거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프로핏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스닥에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기업들에 속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페이스북이 10,000명한테 서비스를 해주나 1억 명한테 해주나 10억 명한테 해주나 들어가는 서버 값은 매출에 비해서 미비하다는 거죠. 자, 이런 디지털 특성도 우리 금융을 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기 전에 일단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하기 전에 인터넷은 정보혁명, 정보가 원클릭으로 전 세계에 공유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이 1 트리언 달러에서 2 트리언 달러까지 어마어마한 기업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밸류, 가치를 전 세계 누구한테나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인터넷은 정보혁명, 블록체인은 자산혁명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시대에는 글로벌 자산혁신 기업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블록체인은 이와 같이 앨리스가 밥한테 10불을 보낸다고 했을 때 앨리스가 진짜 지폐를 10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A의 통장, 거래장부에서 10불을 빼고 B의 거래장부, 통장에서 10불을 플러스해서 부의 이전 효과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장부의 조작으로 그런데 그 장부가 아무한테나 액세스 조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은행을 반드시 통해서 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과 같이 블록체인을 만든 사람의 역발상을 해서 이 장부를 모든 컴퓨터에다가 다 두고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서 서로 검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커가 여기 들어서 10불이 아니라 100불을 고쳤다 한들 다른 데서는 다 10불이기 때문에 검증해 보면 이게 거짓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10불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있는 그 컴퓨팅 파워를 이기고 과반수 51%의 그 장부를 조작하지 않으면 장부가 조작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정보를 바로 블록체인에다 올려놓아서 신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장부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 이름 대신에 어카운트 번호에서 이 어카운트 번호로 15 비트코인이 가고 그러한 장부를 모든 컴퓨터에 두고 서로 검증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면 19살짜리 부탈릭이라는 대학생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게 이 프로그램을 이 장부에다 놓고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을 서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위변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믿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1.0 세대에는 전화만 되는 폴더폰이라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2.0에서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새로운 플랫폼이 됐다. 즉 iOS나 안드로이드와 같은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프로그램 위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은 이렇지 우리가 계약서 집을 만약에 사고 판다 그러면 우리가 간이 계약서가 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언제까지 돈을 낸다. 이렇게 글로 돼 있는 것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하고 셀러를 등록하고 어, 종료일,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언제까지 얼마를 내면은 거기에 전자로 된 등기를 주고 에스크로 돼 있는 돈을 셀러한테 주는 그러니까 이것이 거래 조건을 만족하면 이 거래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그렇게 계약서를 프로그램화하고 양쪽이 동의를 한다면 이것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때 이베이나 아마존과 같이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돈을 나한테 맡기고 물건을 보낸 다음에 또 돈을 주는 그러면서 신뢰에 대해서 15%에서 15% 수수료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그런 과정이 이 스마트 컨트롤을 통해서 자동화 이루어지므로 이베이나 또는 뭐 공인중개사 또는 뭐 더 나아가서 은행과 같은 그러한 기능들이 미들맨들이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바꿀까요? 사실은 이 아날로그 머니가 이렇게 디지털 머니가 되면서 아날로그 머니 위에 은행, 보험, 주식 같은 많은 산업이 올라가져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머니 위에 은행, 보험, 주식과 같은 새로운 산업이 바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뭐가 다르냐 하면은 기존의 아날로그에서는 은행에다 1억을 맡기면 1, 2% 이자를 주지만 1억을 꼬가면 4, 5% 이자를 받죠. 그래서 이자의 차액, 예대 마진을 가지고 은행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여기에는 그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죠? 또 기업 금융, 또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소비자 금융, 즉 B가 반드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기존의 아날로그 머니의 특징이죠. 그러나 이 블록체인을 인해서 아까 스마트 컨트랙처럼 직거래가 가능하고 여기에 블록체인이 신뢰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직거래 은행,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직거래 보험, 직거래 주식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되고 이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혁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이러한 많은 미들맨이 있었는데 아마존 같은 직거래 플랫폼이 나와서 가격이 다운이 되고 속도는 더 빨리 범위는 전 세계로 향해가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은행이 그 기존의 그 미들맨이었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자산 직거래 플랫폼이 되면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바로 연결하고 속도는 떨어지고 가격은 떨어지고 속도는 높아지고 범위는 넓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뱅킹 without bank, 은행 없는 뱅킹 서비스, 증권 거래소 없는 증권 거래, 보험사 없는 보험 서비스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랜딩 클럽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P2P 업체라고 하죠. 그래서 누구나 돈을 꼬고 또 꿔줄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있는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500만 원이 필요하다면 500명이 10,000원씩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조 정도 돈이 왔다 갔다 하더니 이 회사는 한 9조 정도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저희들은 아직 그 달러가 없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1억 2천 명이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계좌 수로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내 크립토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자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P2P 업체처럼 페이먼을 할 수 있고 또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미래의 C2C 직거래 은행 플랫폼이 된다라고 예측될 수 있겠죠.
근데 스위스는 아무래도 뱅크니까 이제 최초로 합법화해서 크립토뱅크가 스위스에 나왔는데 이와 같이 5개의 그 은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가지고 맡기는 수탁이라든지 대출, 펀드, 토크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2019년 1월 달에 이미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이렇게 앞선 이유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 토큰이 자산형이나 기능형이나 지불형에 따라서 법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법을 지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있는 그 규제를 굉장히 명확하게 가이드해 줌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바로 스위스에 앞다퉈서 어, 코인을 발행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금 모집을 해서 크립토밸리라는 또 명칭을 얻었죠. 더 나아가서 텐센트 중국에서는 홍콩을 기반으로 우리로 보면 인터넷 뱅크라고 할 수 있는 버추얼 뱅크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퓨전 뱅크는 금을 담보로 해서 토큰을 발행하는 그러한 첫 가상 은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리드하기 위해서 뭐 시티그룹이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이제 많은 금융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다루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면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만들어서 어느 기업이나 그 ETF를 사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페이팔은 이런 비트코인을 사서 또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마스터카드도 선불카드 형태로 비트코인을 이제 전송을 하면 마스터 망에서 쓸 수 있도록 물론 뭐 가격 제한은 있겠지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해서 1,800원씩 거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캐나다에서 브라질에도 출시를 됐고, 이제 미국도 선물이 된 관계로 이제는 현물 ETF도 곧 조만간에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뿐 아니라 아예 실물 자산을 코인에 담기도 하는데요. 이 바로 부동산을 토큰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좋은 빌딩이 100억 원이 있는데 이 몫이 좋은 건 잘 알죠. 그러나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빌딩의 소유권을 토큰화해서 100억 개의 토큰을 발행해서 제가 10만 원어치 그 토큰을 산다 그러면 이 빌딩의 10만 원어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대소득이 나오면 그 포션만큼 다달이 받을 수가 있고, 이 빌딩이 100억이 200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양도소득도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돈이 많지 않은 사람도 부동산 토큰을 사면 전 세계 부동산의 오너가 되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카사코리아 같은 경우는 건물주를 신탁은행에 맡기고 신탁은행이 디지털 유용화 증권을 발행해서 그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였고요. 또 부산에 보면 세종텔레콤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 디지털 증서를 발행하고 교부하고 교환하고 또 에스크로우 기능을 넣어서 이러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서 올해 12월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또 예를 들면 어떤 강남의 새로운 빌딩이 100억 하는데 이거를 5천 원 단위로 권리를 나눠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듯이 사고 파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기존의 부동산 펀드나 리츠가 있지만 사실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중도 판매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카사가 만든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수익증권이라고 하죠.
그 부분은 언제든지 중도 환매가 되고 배당 수익, 시세 차익, 매각 차익까지 전부 다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싸고 편하게 됨으로 해서 그 자산의 유동화를 쉽게 그리고 접근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모가 역산동의 런던빌이라는 이 빌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금을 토큰화해서 전 세계로 유동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 1g을 코인 하나로 매핑해서 가고 있고요. 예술 작품을 바로 토큰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을 뭐 150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와 같이 뭐 5천 원권으로 나눠서 그 분할 소유를 할 수 있게 해서 공동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10억 원짜리 그림이다 그러면 10만 조각을 해서 어 이거를 원하는 만큼 유동화를 해서 마켓에 내놓는다면 뭐 그림의 작가 밸류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림은 좋지만 그 그림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을 유동화시킬 때 우리가 이런 토큰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아주 뜨거운 NFT가 있는데요. 이 NFT는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 사진이 5천일의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디지털화해서 옥션에 남겼는데 보시다시피 785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면서 새로운 디지털 아트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보니까 올해 초에 보니까 2100% 그러니까 작년 규모에 비해서 21배나 커지고 규모도 2조 2 빌리언 달러 2조 원으로 커졌는데요. 지금 현재 5조 원까지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나날이 커지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NFT 생태계를 보면 이렇게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것, 즉 예술 작품을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글로벌하게 액세스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또는 요즘 이제 메타버스에서 가상 세계에서 디지털 자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형태를 보면 그 뮤직 같은 거, 또 게임 같은 거, 그다음에 뉴스 같은 것들을 다 디지털 자산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디지털 자산화하느냐 보면 이런 아트나 음악, 또 이런 트레이딩 카드 같은 거, 또 스포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디지털 자산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NFT의 그 명품 루비통 있죠. 그런데 가방을 하나 사면 그 가방에 그 산 사람한테 그 NFT를 핸드폰으로 줍니다. 그러면 중고품으로 그 가방을 넘길 때 그 NFT를 중고 산 사람한테 넘겨주면 이게 진품인 것을 인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NFT를 가지고 루비통 가게에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이 NFT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메타버스에서 보면 이런 가상 옷들이 있는데 이 진짜 옷이 아니고 아바타가 있는 옷인데요. 그 옷을 보면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NFT화해서 또 거래를 만들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그 디지털도 데이터도 디지털 자산이 되는 시대가 왔는데요.
즉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즉 사실 뭐 제가 어디에서 위치 정보, 무엇을 결제했고 결제 정보 이런 것들이 돈이 되는 세상이 됐다. 사실 이런 정보들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사실 다 제공하고 있는데 그들이 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분명히 제 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데이터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들이 얼마를 버는데 나한테는 얼마를 돌려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그런 고신뢰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뭐 고지혈증, 뭐 당뇨, 뭐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질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쓰는 결제 수준을 보고 그러면 어떠한 운동, 건강 관리가 필요한지 온라인 헬스가 한지 아니면 PT가 한지 아니면 뭐 산에 가야 되는지 뭐 골프를 쳐야 되는지 등을 제안을 해줄 수가 있고 또 건강에 대한 각종 교육과 또 거기에 맞는 건강보험 그리고 그 당뇨다 그러면 당이 제거된 새로운 어, 그 새벽 배송으로 그 음식을 매일 맞춤형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죠. 거기에 맞는 제약과 미용, 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정보가 활용이 되면 데이터 수요자도 좋고 또 고객도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넘겨줬을 때 내 건강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사고 파는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가치가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한다 그러면 내 데이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계약으로 쉴드를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데이터에 대해서 누가 내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어떤 목적으로 액세스하고 그러면 나한테 얼마를 보상을 해줄 건데 그리고 언제 폐기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약 조건을 내고 데이터 수요자는 구매 조건에 그 계약 조건을 내서 매칭되는 것만 제공을 해주고 그 분석 결과만 제공해 줌으로 해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랑 데이터 활용의 가치를 서로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는 이런 그 스마트 홈 제가 언제 불을 켜고 몇 도 정도를 유지를 함으로 해서 에너지가 얼마나 들고 또 어떤 채널을 얼마큼 받는지 이러한 데이터 또 스마트카 같은 경우 자동차의 최적 경로 또 하면서 어떤 소음이나 뭐 이런 미세먼지 이런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해서 또 우리의 건강 정보, 또 공장의 그 사물 인터넷에서 얻어지는 정보, 그 다음에 또 스마트 시리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들이 넘쳐나게 되는데 이런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이것들을 학습해서 자동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가 ESG 하는데 우리가 핸드폰 하나 만들어도 패널에서 만들 때 들어가는 재생 에너지는 얼마큼 사용했고 또 플라스틱은 재생 머티리얼을 얼마큼 사용했고 그래서 각각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바로 블록체인으로 제공한다면 굉장히 투명하게 우리가 그 ESG 데이터를 관리하고 최종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ESG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토큰 이코노미, 토큰 경제가 뜨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주식도 토큰화돼서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시대가 온다. 지금 이미 바이낸스인가 거기서 테슬라 주식을 뭐 요즘 1200불 하나요?
근데 1불 단위로 토큰화돼서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자산을 이런 토큰화해서 글로벌로 유동시키는 것이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자산, 부동산, 금, 은, 석유 뭐 이런 것들도 토큰화할 수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자산,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또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 제가 갖고 있는 특허를 토큰화해서 분할로 권리를 팔아가지고 그 특허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실현시킬 수 있는 자본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또 BTS가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뮤직비디오를 아까처럼 NFT화해서 권리를 팔아서 자금을 모집해서 더 크게 글로벌하게 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게임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큰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 디지털 자산의 비즈니스 기회를 보면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이는 자산, 실물 자산부터 데이터나 특허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는 발행회사와 그것이 얼마나 돈이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하는 평가회사 그리고 그거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는 거래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규제에 잘 셋업이 된다 그러면 그 국가는 전 세계의 자산이 그 국가에 와서 거래가 되고 또 팔려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수수료 1%만 받아도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그러한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그리는 그 밸류 체인은 이제 핸드폰에 디지털 지갑이 하면서 나의 모든 금융의 게이트웨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지갑을 열면 이 디지털 자산에서 부동산을 토큰화하고 금을 토큰화하고 또 BTS의 음반을 토큰화하고 또 여러 가지 디지털 아트 또는 뭐 웹툰, 뭐 특허 등 모든 자산이 되는 것을 디지털해서 발행이 되고 여기에 이제 평가사가 평가를 해가지고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다 사고 팔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 디지털 지갑이 모든 자산을 살 수 있는 게이트웨이가 돼서 여기에 이제 KYC, Know Your Customer를 해서 우리가 DID라고 해서 디지털 신분증과 같이 돼서 우리가 자금 세탁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해서 뭐 대출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또 예치도 할 수 있고 결제 송금, 신용평가 또 자산 관리까지 전부 다 묶어버리면 이게 미래의 디지털 자산 은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은행은 기존의 카카오뱅크가 지금까지 규모는 작았지만 상장되면서 기존의 신한이나 국민을 다 합친 것보다 시총이 넘어갔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디지털 자산은행은 지금의 카뱅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빨리 규제를 셋업을 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페이스북을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페이스북은 25억 명의 지급 결제를 하기 위해서 리브라라고 하는 재단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비자나 마스터망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리브라로부터 페이스북으로부터 리브라라는 코인을 받으면 전 세계 누구한테나 이 비자나 마스터망을 통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통화 주권이 굉장히 침해가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달러 패권에 또 도전된다 해가지고 반대가 많았죠. 그래서 결국은 리브라 프로젝트는 DM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사실 기축통화 위안화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달러나 또 유로화 또 엔화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은 미국의 반대로 달러만 담보로 이 통화를 만들고 은행에서 발행하는 걸로
해서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중국이 충격을 받아서 위안화가 빠진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국가 주도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3년 전서부터 미리 만들어서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이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머니를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 말에 시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카오그룹의 그라운드 X 자회사인 이 해서 앞으로는 아마 카톡 같은 걸로 디지털 원화를 주고받는 그 시범 사업으로 시작은 하겠지만 한 뭐 2-3년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는 은행 없이도 카톡으로 우리가 디지털 원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부산에 내려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부산 지역 화폐가 발행이 돼서 이 데이터를 사고 팔 때도 부산 지역 화폐가 쓰이고 이게 이제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서 사실은 이제 코인이란 말은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부산에서 지역에서 만든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융, 물류, 생활 소비, 관광, 물의 거래, 문서 거래 등 여기서 블록체인이 많이 쓰이고 있고 지금 이제 NFT에 관련해서 어, 그 백스코에서 전시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저께 하루만 해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3,500명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블록체인은 미래 글로벌 가상자산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될 건데요. 전 세계 GDP 10%가 블록체인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래서 2040년까지 뭐 2.5 트릴리언 달러로 예측됐었는데 사실 이 예측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2021년 올해만 해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합쳐도 이미 2 트릴리언 달러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동산이나 이 모든 자산을 디지털화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의 10배 이상 커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블록체인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초당 3건에서 7건 그 정도 속도밖에 안 나는데 비자나 마스터만 같은 경우는 초당 한 2만 건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 또 확장성, 또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이런 기술적 한계를 위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고려대학교에서는 블록체인 연구소를 2018년에 세워서 이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고 또 여기에 많은 법적인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규제 이슈 이런 거는 법대 교수님하고 또 5분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의대 교수님 의료 정보 또 비즈니스 경영대 교수님 해서 이런 다학제적인 블록체인 연구소를 가지고 또 창업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기업이 뭐 삼성코인을 만든다 그러면 만약에 잘못되면 이제 리피테이션 이런 리스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안 하면 또 기회의 opportunity 리스크가 있는 거죠. 기회를 놓치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저희 블록체인 연구소랑 같이 손을 잡고 이런 작은 인터널 팀을 만들어서 석사 박사 같이 R&D 팀과 또 기업의 사업화 경영 지원 팀이 합쳐진다면 그래서 내부 팀이 만들어 성공하면 스핀오프를 하고 이것이 외부 투자를 받아서 커진 다음에 다시 M&A를 하든지 또는 IPO로 가든지 하면 엣지 모델이 될 거고요. 만약에 실패하면 다시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다. 즉,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시장을 디지털 기술로 새로운 주체를 바꿔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채팅이나 이런 룸으로 알려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